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이제 곧 60도 얼마 안 남기는 하지만요. 저는 음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는 대충 20년이 다 돼가네요. 일 특성상 음료를 차에 싣고 배달을 하러 다니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마다 늘 이 방송을 듣습니다. 이 채널 속에서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을 듣고 울고 웃어왔는데요.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제 무료한 일상에 큰 위안이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지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슬픈 날도 너무너무 행복해 맞이 않았던 날들도 있었죠. 그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어요. 학교도 다녔고 공부도 곧잘 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까지 꿈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처럼 농사일을 하기는 싫었고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무작정 상경을 했죠. 이것저것 하다가 하숙집에서 매일 아침 우유 배달을 하는 아저씨를 봤는데 젊었을 때 그게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멋지게 운전도 하고 우유 박스 척척 쌓아 올려서 배달도 가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유 대리점 직원으로 취직했다가 차근차근 제 가게를 차렸어요. 왜 그때는 학교며 집이며 우유를 받아먹는 집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었죠. 그렇게 마음 맞는 아내도 만나고 영업점도 내고 한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태어났고요. 제 아들 윤석이. 윤석이는 아내를 닮아서 참 눈이 똘망똘망한 아이였습니다. 동그란 눈에 앙담은 입술이 너무 앙증맞았는데 저를 닮아서인지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고 돌도 되기 전에 걸었는데 나가서 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모습이 너무 귀여운 아이였네요. 아내는 애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죠.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골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라도 내 그림자만 보이면 다다다 뛰어오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참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젊었고 아내도 아직 젊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가을쯤이었어요.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던 때였죠. 윤석이가 콧물이 좀 있어서 이제 저녁에는 나와서 기다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내가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아빠 올 시간만 되면 너무 나가려고 울고불고 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대답했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대리점을 정리하고 퇴근을 하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초코우유를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는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길가가 소란스럽더군요. 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경찰차까지. 어디 사고라도 났나 하고 집으로 향했는데 그 사고 장소는 제가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달려와 지나가는 행인을 치었다는데 사고 장소는 멀리서 봐도 참혹함이 그대로 보이는 정도였네요. 얼른 지나쳐 집으로 가려는데 행인의 말소리가 제 발을 붙들더군요. 아유, 어떡해. 아이가 치였다면서요? 예, 애기 엄마가 우리 애기 살려달라고 울부짖다가 기절해서 실려갔어요. 애기가 훨씬 많이 다친 것 같던데 엄마 앞에서 뛰다가 치였대요. 아빠 마중 가는 길이었다는데 딱해서 어째. 지나는 길에 흘리려 들은 말이었지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람들을 해치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우리 아들의 신발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착각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미친 듯이 중얼대며 구급차로 다가갔어요. 저를 말리는 경찰이나 구급대원도 소용이 없었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저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구급차로 다가갔다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혼절한 아내가 구급차에 실려있더군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 흰 천에 덮여있던 아이는 바로 저의 보석 같은 아들, 제 인생을 환하게 비추던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죠. 아들 주려고 챙겨왔던 초코우유는 발밑에서 밟혀 터졌는지 하얀 운동화는 초코우유에 온통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우유인데 지금쯤이면 이 우유를 소딱 마시고 양치를 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저는 제 운동화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네요. 우리 귀여운 아들이 항상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저 멀리서 나만 보면 쪼르르 달려나오던 아들이 이제는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이없게도 제 아들은 음주운전 촬영에 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다지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초저녁부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단속이 나오기 전에 가야 한다고 급하게 차를 몰았다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아내와 제 아들은 저를 마중 가려고 길을 나섰고요. 신이 나서 앞장서서 폴짝폴짝 뛰어가던 아이를 보도블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차가 그대로 덮쳤고 아내는 그 장면을 불과 1, 2m 앞에서 본 것이죠. 음주운전 운전자는 정작 별로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술이 안 깨서 침대에 누워 횡설수설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제 아들이자 제 인생의 희망이자 목표였던 아이는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정이 그런 걸까요? 늘 꼭 내 품에 안기던 따뜻한 몸은, 내 목을 꼭 껴안던 통통하고 부드러운 팔은, 아빠, 초코우유, 초코우유 하던 귀여운 목소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르고 무슨 정신으로 모든 일을 수습하고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울부짖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큰일을 치르고 죽은 듯이 며칠을 지나고 보니 그제서야 아내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고 울다 지쳐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나 아들을 찾으며 울다 다시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 장례를 치를 때야 어쩌면 아이 엄마로 당연한 일이기도 했고 저 역시 그닥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상태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갔네요. 울다 지쳤는지 아내는 아이의 이불을 꼭 끌어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 어떤 음식도 물도 거부했습니다. 이러다 아내마저 잃을 것 같은 생각에 덜컥 겁이 나서 아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수액만 맞추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아내가 아들을 찾으며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그런 아내의 상태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리고 제게 정신과 입원을 권유하더군요.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대로 두시면 정말 큰일 나실 거예요. 사모님은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하셔서 극복을 못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입원을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정신과에는 연락해 두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그러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를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키고 돌아오던 날,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꺼이꺼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면 늘 나를 반기던 귀여운 토끼 같은 자식과 보글보글 찌개를 끓여놓던 여우 같은 마누라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술병과 라면 봉지만 굴러다니는 어두컴컴한 집이 저를 반겼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저는 밤새 울고 또 울었네요.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아내는 반 미쳐가고 자식은 없어졌는데도 배는 고프더군요. 저는 또 살기 위해 밥을 먹고 일을 했습니다. 차라리 일을 하고 밤새 창고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 지쳐 쓰러지는 것이 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니 아내도 차츰 호전되어 갔어요. 처음 연애 허락을 받고 아내를 만나러 간 날,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용서를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때 당신이 콧물 난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길 위험하다고 꼭 손잡고 다니라고 막 뛰어다니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도 나가자고 졸라서 내가 그걸 못 말렸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죽고 우리 아들이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아내는 저에게 두 손 모아 빌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간 자식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웠을 아내를 안아주며 같이 울었네요. 저희를 지켜보던 의사와 간호사도 같이 울었죠. 그렇게 느리지만 아주 조금씩 아내의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퇴원을 해서 집에서 지내면서 가끔 병원 진료만 받았어요. 우리는 다른 동네로 이사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아들이 반기며 뛰어나올 것 같았고 동네 골목을 돌 때마다 아이가 뛰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고 새로 대리점도 열고 한동안은 바쁘게만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초여름, 저는 제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을 또 한 번 겪었습니다. 새벽에 학교와 배달 지점에 우유와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막 대리점 앞에 차를 주차하던 때였죠. 차를 주차해놓고 다시 배달 물건을 체크하려고 창고로 막 들어서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창고 안에 있던 저까지 휘청하고 넘어질 정도였어요. 급히 나가보니 소형차 한 대가 제가 세워놓은 트럭 뒤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급하게 신고를 했는데 차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급히 다가서 보니 운전석에는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는데 뒷좌석에 웬 아이 하나가 카시트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트럭에다 짐칸에 무거운 우유와 음료수가 잔뜩 실려 있어 꽤 무거운데 그걸 작은 소형차가 전속력으로 박았으니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람들은 도저히 꺼낼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급한 대로 뒷좌석 아이를 꺼내 살펴보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구급대와 경찰이 달려오고 저도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아이는 구급대원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지만 아이의 부모인 부부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한 것인지 계속 울기만 했네요. 그 누가 달래도 소용이 없었죠. 마침 사고라는 말에 깜짝 놀란 아내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는데 내가 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하니 아내는 아마 쓰러지기 직전이었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다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아내는 제 옆에 서서 악을 쓰고 우는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저 아이는 괜찮대요? 보호자는 안 온대요? 글쎄 잘 모르겠네. 친척이고 노겠지. 안쓰럽네. 저도 마음이 쓰였던지라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혼자 애기 침대에 덩그러니 앉아 주위만 돌아보며 참으로 끈질기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꼭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진 것만 같아서 그 울음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보다 못한 경찰 한 명이 아이를 달래보려고 안아 올렸지만 소용은 없었네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목이 다 쉬어서 울음이 나오질 않는데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안 되겠던지 쩔쩔매고 있는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좀 안아볼게요. 이러다 애기 경기 일으키겠네. 앳된 아가씨로 보이던 경찰은 안 그래도 발버둥 치며 울던 아이가 버거웠는지 얼른 아내에게 아이를 안겨주더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내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더니 아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품에 얼굴을 푹 파묻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내는 약간 당황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얘 좀 봐요. 바로 이렇게 자네. 너무 놀랬나 봐. 딱 해라. 저는 그날 아들을 이룬 후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마침 우리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그렇게 아내는 힘들었을 텐데도 내색도 않고 아이를 안고 재웠네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연락을 받은 사부부부의 가족들이 하나하나 달려왔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서툴러 사고를 낸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어린 자식을 맡기고 열심히 살아보려던 젊은 부부는 딸아이 하나만 세상에 남기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젊은 부부 중 애기 엄마의 가족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오빠 하나만 먼 도시에 살고 있었고 애기 아빠의 가족은 늙은 노모와 형, 누나가 있었어요. 자식의 비보를 듣고 오열하는 노모와 달리 애기 아빠의 형과 누나는 돈 걱정부터 하더군요. 다행히 애기 아빠 명의로 된 보험금이 있어서 그걸로 사부 처리를 하고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참 저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누구도 남겨진 부부의 어린 자식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유일한 혈육이었는데도 노모야 정신이 없어져서 그렇다 쳐도 보상비 걱정과 남겨진 재산셈을 먼저 하는 애기 아빠의 형제도 먼 지방에서 소식을 듣고 올라와 무덤덤하게 슬픔을 삼키는 애기 엄마의 오빠도 울다 지쳐 아내 품에서 잠든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충 절차가 마무리되고 우리가 돌아가려 할 때까지도 아무도 아이를 맡으려 하질 않자 보다 못한 제가 물었어요. 아이는 데려가셔야죠. 아까 너무 울어서 우리가 좀 재웠어요. 그제야 생각이 난 듯 애기 아빠의 형이 아직도 잠들어 있는 아이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 애까지. 네, 거기 눕히고 가세요. 좀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러자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애기가 많이 놀랐어요. 지금 점심때가 지났는데 밥도 못 먹었고요. 이러다 탈진하겠어요. 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거기 두고 가세요. 연락드리죠. 그리고는 울고 있는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영안실로 내려가려 하더군요. 아이는 무슨 짐짝 정도로만 취급하고요. 그때 아내가 간절히 그 형이라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애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애가 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형이라는 인간과 누나라는 인간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알았다고요. 안 다쳤잖아요.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안 다쳤다면서요. 지 엄마 아빠 잡아먹은 년이 뭐 이쁘다고. 암튼 거기 두고 가세요. 그렇게 신경 쓰이면 좀 데려가서 밥이라도 먹이시던지요. 이렇게 경황이 없는데 저희가 그 애까지 무슨 정신으로 챙겨요. 지 혼자 사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휴, 그러게 그렇게 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그 말을 듣던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데려가서 먹이고 좀 씻기고 다시 데려올게요. 여기서 장기 차리실 거죠? 정신 없으신 것 같으니 일단 아이는 저희가 돌볼게요. 조금 상황이 정리되면 전화 주세요. 그들은 흔쾌히 그러마 하더군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내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그래야 할 것 같았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조망만한 손으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잠이 든 아이를 도저히 품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다고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렇게나 여리고 자그맣고 이쁜 아기를 짐작 취급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났거든요. 남들은 그저 한 번이라도 안아만 봤으면 원이 없을 아기를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주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아이는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됐어요. 아이는 6살이었고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얼굴이 뽀얗고 먼저 간 제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을 가진 예쁘고 귀엽고 순한 아이였죠.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안타깝기만 했네요. 장례가 치러지는 도중에도 아이의 친척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에 자다가 경기를 일으켰고 아내의 품 외에도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달인이 있기 하루 전에 장례식장을 찾았죠. 어이없게도 두 부부의 장례식장은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의 장지에는 수심 가득한 애기 엄마의 오빠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쪽에서 보험금 가지고 벌써 시비를 거네요. 애 아빠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보상은 바라지도 말라고 시비를 걸더니 장례도 따로 하자고. 조의금도 따로 하자고 난린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빨리 장례나 얼른 끝났으면 싶네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 큰 액수도 아니었는데도
젊은 나이에 어린 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동생의 보험금이 탐나서 벌써 그런 추태를 부리고 있다뇨. 그런데 민지는 어떡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데리고 있는데 아마 친가에서 알아서 하겠죠.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자식들도 있고. 여동생이랑도 그렇게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에요. 저렇게 욕심들이 많으니 친가에서 애도 키운다 하겠죠. 하지만 이혼 입장은 친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지는 일단 장례 끝나면 데리러 가겠습니다. 일단 그때까지 이왕 부탁한 거 더 부탁드리죠. 그게 아니라 데려가서 키우실 거죠?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왜? 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럼 키우시던지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는데 저기 할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생판 남에게 아기를 보내신다고요? 어차피 저는 못 키워요. 우리 애들 키우기도 벅찬데 그런 어린애를 어떻게 키워요? 누나가 키울 거야?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그 누나라는 사람이 펄쩍 뛰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걔를 왜 키워? 외가에서 데려가라고 해. 나는 절대 못 키워. 이제야 애들 키워놓고 한숨 돌리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러실 게 아니라 아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도 혈육인데 어디 고아원에 보내실 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데려가실 건가요? 그래 엄마가 키우면 되겠네. 엄마가 좀 데려가서 키워. 적적한데 좋지 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노인이 애를 어떻게 키워? 옳게 보고 좀 키우라고 해. 아들들도 다 컸겠다 심심하겠네. 그렇게 딸 타령하더니 딸 하나 키우는 셈 치면 되잖아. 보험금도 네가 더 많이 가져갈 거잖아. 이제 우리 애들 고등학생이야. 한 달 학원비가 얼만 줄 알아? 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그깟 보험금으로는 택도 없어. 누나가 키워야지 뭐 어떡해. 웃기고 있어. 내가 어떻게 키워. 지금 신랑이랑도 사내 만회하는데. 그럴 거면 보험금 다 놔줘. 그럼 내가 생각해 볼게. 그 인간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그들의 어머니, 아이의 할머니였죠. 고얀 것들, 이 고얀 것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이고, 이런 것도 자식들이라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내가 키운다. 내가 키워 이것들아. 할머니는 울면서 자식들의 등자를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안 좋아 보였어요. 몇 해 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으셔서 한쪽에 마비가 오셨다고 하더군요. 한쪽 팔을 떨었고 다리도 저려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 일단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어요. 아이는 아직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손을 잡고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아이의 반찬이 만들어지고 저를 위한 찌개도 끓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내 주위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잊고 있었던 우리 가족, 행복했던 우리 집의 모습이 떠오르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아들이 떠올라 목덜미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는데 어디선가 통통하고 보드라운 팔이 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놀라 고개를 드니 민지가 조망만한 손으로 휴지를 가져와 제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물오물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자, 눈물 닦아요.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도 펑펑 눈물을 흘렸죠. 아마 말로 약속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날 이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재워놓고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이 아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아이의 부모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 부부는 아이 부모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아이 엄마의 오빠는 말없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주었어요. 아마 도저히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아니었던지 그 이후로도 아이 입양의 법적인 절차에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친가 역시 우리의 결심을 대환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핏줄을 생각 모르는 남이 데려가 키우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죠. 아이 엄마의 오빠라는 사람은 그래도 염치가 있었는지 고맙다고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도 아이가 커갈 때마다 종종 연락을 했어요. 아이 용돈을 챙겨주거나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아이를 잠깐 보고 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친가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도 돈에 집요하게 굴었네요. 나중에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하지 말아라. 갑자기 중간에 아이를 키우라고 보내면 안 된다. 부모 보험금을 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죠. 아이는 가끔 밤에 불안해하거나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곧 적응해서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내 우울증도 치료되었네요. 아내는 마치 다시 인생을 살 이유를 찾은 사람처럼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열심히 아이도 키우고 집안 살림도 잘했습니다. 저는 다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온 것이 행복하고 또 행복했죠. 젊었을 때 아이를 낳기 전까지 입양을 하면 친자식처럼 생각이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민지 우리 딸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 낳은 정 기른 정이라고 하잖아요. 낳은 정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는 기른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이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글을 깨치고 친구들을 사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또 힘겨운 과정이니까요. 우리 딸이 아플 때, 힘들어할 때, 행복해할 때 전부 그 곁을 지키며 아이를 지키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우리 딸을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제 인생의 의미이자 햇살이고 축복이었죠. 아이는 무사히 잘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 제법 숙녀티가 나서 제가 퇴근하고 가도 본체만 채 친구들이랑 전화하기 바쁜 나이였죠. 딸, 아빠 왔는데 어디야? 방이야? 아, 아빠, 친구랑 통화 좀. 아, 좀. 아유, 미안. 여보, 요즘 제가 부쩍 화만 내는데. 아우, 그러게 왜 말도 없이 방문에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 으유, 여자 맘에 저렇게도 몰라요. 얼른 씻고 와요, 저녁 먹게.
밥상에서 요즘은 아빠에게 뽀뽀도 안 해주냐 투덜대면 아빠 진짜 징그럽게 왜 그러냐고 투덜대는 그런 평범하고도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았어요. 바로 민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민지의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손녀를 키우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면서 늘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종종 전화를 걸어와 딸아이와 통화를 하기도 하고 명절이면 저희가 딸을 데리고 뵈러 가기도 했죠. 아무리 우리가 입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혈육의 점을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할머니가 민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우리도 딸아이가 자신의 혈육과 영영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딸아이는 자신을 아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내내 아내 품에 안겨 울었네요. 장례식장에는 보기 싫은 얼굴들도 있더군요. 바로 딸아이의 삼촌과 고모, 그 개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팍 써 보였어요. 전혀 반갑지 않아 보였네요. 그래도 바로 나올 수 없어서 대충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우릴 보고 수근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손녀 입양해서 키운 사람들? 그런갑네. 손녀 키워줄 사람 없어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데려간 거랴. 저 사람들이 사고 내서 그 부모 죽였으니 아마 그걸로 은혜를 갚으려는 모양이지. 아이고, 그럼 저 손녀는 자기 부모 죽인 사람들 손에 큰 거네.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이러고 살고. 저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급히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늘 불안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딸아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빨리 가자. 이제 인사도 다 드렸지? 아빠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나 엄마 아빠 딸 아니야? 가자. 가서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우선 집에 가자. 그때 갑자기 상복을 입은 그 형이라는 인간이 나섰습니다. 가긴 어딜 가? 그래, 너 저 집 딸 아니야. 너 내 동생 딸이야. 지들이 사고 내서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놓고 미안해서 너 키운 거야. 뻔뻔하게 아직도 숨기고 있었나 보네. 네? 아니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애 앞에서 말 좀 가려하세요. 가려하긴 뭘 가려해. 맞잖아. 니네 차에 사고 나서 내 동생 죽었잖아. 그래놓고 딸까지 데려가서 죽은 아들 내신에서 키우고.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당황하고 있는데 그 누나라는 인간도 미친 것처럼 달려들더군요. 내가 그때 왜 갑자기 애를 그렇게 키우겠다고 오기나 했어. 당신들 사람 죽여놓고 보험금까지 꿀꺽하려고 애까지 뺏어가고 너희들이 사람이냐? 그래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 누나라는 여자가 미친 듯 달려들자 정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딸아이의 손을 잡고 허겁지겁 그곳에 빠져나갈 생각밖엔 없었어요. 아이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상복을 입은 상태인데도 닭까지 따라 나와 앞을 섰습니다.
네 마누라 미쳐가는 거 막으려고 애 데려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이 새끼야. 빨리 보험금 가져와. 너 같은 새낀 사람도 아냐. 우리 엄마 보험금까지 가져가려고 왔냐? 이 개 같은, 아. 어디가? 어디가? 아이는 두고 가.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이 쌍대 새끼가 내 조카 어디 데려가려고. 민수야, 이리 와. 저 인간들은 네 부모 죽인 원수야. 빨리 와. 두 년놈이 달려들어 제 멱살을 부여잡고 딸아이를 뺏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와중에 민지는 그들의 우악스러운 손에 잡혀 끌려가고 있었죠. 저는 그 형이라는 인간에게 멱살을 잡혀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다녀온 아내가 그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딸아이 손목을 끌고 가던 고모라는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머리채를 쥐어뜯더군요. 내 딸 내놔. 이게 어디서 남의 딸의 손을 대? 당신들이 인간이야. 아기 침대 취급할 때가 언제고 그 손 안 놔? 글씨에 습격을 당한 그 고모라는 여자는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혀 힘없이 쓰러졌어요. 상갓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저는 연약하고 유약하기만 하던 아내에게 갑자기 어떻게 저런 힘이 솟아났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딸아이를 구출한 아내와 저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해 보였네요. 민지야, 많이 놀랐지? 괜찮아? 민지, 어디 다친 데 없어? 팔 안 아파? 엄마, 아빠, 나 입양된 거야? 저게 무슨 소리야? 삼촌이랑 고모랑 아빠랑 형제 아니야? 할머니는 내 할머니 맞아? 우리는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좀 더 크면 말할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알게 되어 아이의 충격은 너무나 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친부모가 아닌 저희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담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저희와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았네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던 쇼핑을 가자고 해도 대꾸하지 않은 채 그냥 학교에 갔다가 방에 틀어박히는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런 아이를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중학교 2학년, 한창 사춘기로 예민할 나이에 아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사실을 들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네요. 하지만 저희는 곧 우리 딸이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예전처럼 저희의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점점 삐뚤어져만 갔어요.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옷차림이 불량해졌고 학원을 빠지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아이의 학원 앞을 지키고 있다 찾아가 봤지만 딸아이는 학원에 빠지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야단을 치면 칠수록 아이는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걸까요? 저희는 이제 매일 저녁만 되면 아이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아이를 찾으러 시내를 헤매고 다니고 있었네요. 아이는 처음에는 학원도 안 가고 놀러 다니는 것을 숨기려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학원 등록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다른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 했던 제가 폭발한 건
밤늦게까지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찾으러 시내에 나갔던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이웃가 골목에서 남자애들과 시시덕거리고 있던 딸아이를 보았습니다. 짧은 치마에 진한 화장을 한 딸아이는 한눈에 봐도 불량스러워 보이는 남자들과 서서 깔깔대고 있었죠. 한 손에는 익숙한 듯 담배도 들려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노심초사하는 아내와 길거리를 헤매던 저는 그 장면을 보자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달려가 딸아이의 뺨을 때렸네요. 아이는 악하더니 바로 자리에 쓰러졌죠. 너 빨리 이리 안 와? 네가 지금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너 그 꼴이 뭐야? 제가 버럭 고함을 치자 불량스럽던 아이들은 슬금슬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말하더군요. 아 진짜 지가 뭔데 때리고 지랄이야. 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뭐? 네, 아저씨가 뭔데 때리고 지랄이냐고요. 진짜 재수 없어서.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왜 그래? 아빠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딸아이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말했어요. 아빠? 아, 누가 아빠라고 그래? 당신 내 아빠 아니잖아. 민지야,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래? 가자, 집에 가자. 엄마가 기다려. 아빠가 미안해. 화가 너무 나서 그랬다. 우리 집에 가자. 집? 거기가 왜 내 집이야? 당신들은 내 부모도 아니잖아. 당신들이 우리 엄마 아빠 죽였잖아. 돈 때문에 나 키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딸아이는 자기는 이제 진짜 가족이랑 살아야겠다며 기어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삼촌이라는 인간과 살기로 했다면서요. 우리는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삼촌과 고모라는 인간들이 집까지 찾아와 악착같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죠. 아이도 자기로 진짜 가족과 살고 싶다며 매몰차게 우리를 외면했네요. 저희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며칠 동안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픔보다도 허망함과 허탈함, 그리고 배신감도 느껴지더군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절망한 저에 비해 아내는 금방 기운을 차리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딸이 그래도 평생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 지금 잠깐 길을 잃은 거니까 여기서 기다리자. 금방 찾아올 거야. 나는 우리 딸 믿어. 저는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로 공감이 가진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 딸아이를 데려오지 말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래서 둘째를 낳았더라면 이런 허탈감은 느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죠. 딸아이는 학교도 삼촌이 있는 동네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이미 원래 다니던 학교여서도 이래저래 문제를 일으키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과도 소원해져서 아이의 전학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은 없었네요. 저는 애써 딸아이를 잊으려 애쓰며 다시 일에만 매달렸죠. 우유 배달이 예전 같지 않아 다른 음료로 판로도 넓히고
대리점도 하나 더 확장을 했네요. 아내는 저 몰래 딸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제대로 통화가 되지 않았겠죠.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했습니다. 저도 그저 모른 척할 뿐이었고요. 그렇게 1년 정도 흘렀을까. 새벽이 1시가 넘은 시간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였죠. 바로 우리 딸아이가 잡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달려간 우리 눈에 들어온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네요.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짧은 반바지에 진한 화장. 언뜻 보면 제가 몰라볼 정도로 변한 모습에 예전에 참하던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을 찌푸릴 정도로 불량스럽고 저질스러운 여자애가 있을 뿐이었죠. 아이는 절도죄로 잡혀온 것이었어요. 같은 동네 친구네 집에 들어가 친구 엄마의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쳤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년 만에 딸은 양아치 절도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을 보자 딸아이는 인상을 쓰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가 다가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쩌다가... 너 밥은 먹은 거야? 응? 우리 딸 엄마 속삭하게 왜 이래? 이러면서 아내는 뭐가 이쁘다고 딸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더군요. 절도를 당했다는 동네 친구 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어요. 당장 전현을 감옥에 쳐넣고 말겠다며 펄펄 뛰고 있었죠. 감옥이라니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키웠어요. 제가 다 편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쌍한 아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나름 재산도 있고 자존심 세움에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밉고 또 미웠던 딸이었지만 경찰서에 있는 모습을 보니 자존심이고 뭐고 일단 아이를 살려야만 했죠. 저희 부부는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매달려 간신히 합의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다행히 아직 나이가 어려 합의로 기소를 피할 수 있었네요. 우리가 이 난리를 피우는 동안에도 딸아이를 데려간 그 삼촌이라는 인간과 고모라는 인간은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군요. 겨우 일을 처리하고 훈방조치된 딸을 데리고 나오는데 돔이 훤히 터왔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만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희가 변상해야 할 가방과 시계의 가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가방이 비싸봐야 몇백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1,000만 원이 넘는 가방도 있더군요. 시계까지 합쳐 저희는 3,000이 넘는 돈을 당장 한 달 안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확장했던 대리점 하나를 넘기기로 했네요. 그리고 아내는 동네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태야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는 동안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나와도 제대로 먹지도 않는 것 같았죠. 그렇게 겨우 변상 금액을 마련해 변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를 샀어요.
그냥 마침 복숭아가 나올 철이었고 복숭아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어서 습관적으로 샀던 것이죠. 그날도 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복숭아를 깎아서 아이 방에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이가 방에서 나와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달려와 안기더군요. 엄마,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는 밤새 아내와 저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숨 넘어갈 듯 울던 딸이 겨우 진정하고 우리에게 들려준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네요. 작년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입양되었다는 말을 듣고 딸아이는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나 우연히 고모나 삼손을 만날 때면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짐작을 하고는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친부모님이 우리와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죠.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오고 며칠 뒤 삼촌과 고모가 연락을 해와서 우리 몰래 그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우리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멀쩡히 주차된 차를 박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아들이 죽어서 정신병에 걸렸는데 비슷한 또래의 딸을 보고 너무 집착을 했고 그래서 무서워서 아이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대요. 어쩌면 너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차를 밟은 것 같다는 더러운 말도 덧붙였고요. 게다가 저희가 딸아이 부모님의 보험금도 다 가로챘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죽음을 듣게 된 딸아이는 도저히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를 부모로 알고 컸지만 자신이 들은 사실은 우리가 해준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던 거죠. 그 들은 이후로도 수시로 딸에게 연락을 해서 계속 아이를 흔들어댔고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웠다고 꼬여내 아이를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돈 때문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부모는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을 남겼는데 그 보험금의 상속자가 바로 딸아이였던 겁니다. 우리는 그 돈을 딸아이 이름으로 20살이 될 때까지 신탁계좌에 묶어두었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말입니다. 생전에 할머니가 제발 그 보험금만은 민지 앞으로 해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기도 했고 저 역시 그 돈을 쓰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 년놈들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입양 절차를 마치자마자 돈을 받을 생각에 부풀었던 그 둘에게 할머니는 보상금과 빚이 많아서 보험금이 남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모양이었네요. 게다가 할머니는 딸아이 앞으로도 유산을 꽤 남기셨습니다. 전부 보험의 형태로 딸아이가 받도록 해놓아서 그 둘은 한 푼도 챙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그 난리를 쳐냈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돈이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조카가 그저 돈을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꼬여낸 그들은 처음에는 아이에게 잘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촌들도 잘해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곧 신탁계좌에 있는 돈은 건드릴 수 없고 할머니의 유산도 아직 미성년자인 딸아이에게서 빼앗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대요. 법적으로 그들은 딸아이와 그 어떤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소유로 된 재산을 건드리려면
부모인 우리의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도저히 돈을 받을 방법이 없자 갑자기 그 사람들은 태도가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잘 방도 없어서 거실 한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자거나 부엌 한 구석에서 잤다고 했어요. 밥도 주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는 말에 저와 아내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구박덩이가 되어 그마저도 하루는 삼촌네, 하루는 고모네를 전전하며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인간들은 딸아이가 20살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아이가 다시 저희에게 돌아갈까봐 전화기도 빼앗고 감시를 했다더군요. 아이는 제대로 외출도 못하고 겨우 아르바이트만 다니다 집에 와서 tuk점을 청했고 그 때문에 학교에서도 정학을 당하고 말았다죠. 그러면서 아이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가방이랑 시계 내가 훔친 거 아니야. 사촌 언니가 자기 친구 중에 부자 있다고 그 집 가서 훔쳐서 밥값이라도 하라고 때렸어. 나는 죽어도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나는 현관 앞에서 그냥 막만 봤어. 그런데 CCTV에 나만 찍혀서 머리도 언니 때문에 이렇게 염색한 거야. 그나마 언니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돈 벌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난 그냥 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어. 저희는 기가 막혔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촌 언니라는 년이 이미 가방과 시계는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여기로 왔어야지. 엄마에게 왔어야지. 전화라도 하면 됐잖아.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아내 울음 섞인 질책에 딸아이는 목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 친딸 아니라고 할까봐 나 안 받아줄까봐 너무 무서웠어. 나 친딸 아니라서 이제 상관없다고 할까봐. 그렇게 말하며 흐느끼는 딸을 보고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네요. 누가 그래? 너는 지금까지도 내 딸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딸이야.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어디에 있든 너는 한 번도 내 딸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왜 그걸 몰라 이 바보야. 다음 날 저희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다 진짜였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그 자식들도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였네요. 저희는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까지 써가며 그들의 전부 협박과 약취, 절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고소했습니다. 돈보다도 우리 딸을 그런 취급을 했다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낸 아이는 다시 우리 딸로 돌아왔죠.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의 대학에도 들어갔어요. 아내 품에 안겨 목이 쉬도록 울다가 잠든 아이가 벌써 커서 대학생이 되다니.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아이는 미용 관련 학과에 들어가 미용실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엄마 아빠 머리는 공짜로 해주겠다고요. 다시 행복이 찾아오려던 차에 인생은 또 왜 그렇게 원망스러운지. 어느 날 저는 낮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몸이 피곤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간암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진행이 너무 되어서 당장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야 아이도 키워놓고 한시름 돌렸구나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또 겪어야만 하는지. 당장 이식 대기자의 명단을 올렸지만 대기자는 너무 많았고 저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내가 간이식 적합검사를 했지만 맞지 않았죠. 그래, 어쩌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남겨놓은 재산으로 아내가 아이와 앞가림은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친부모와 할머니가 남겨둔 유산도 있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늙어서 질질 끌며 가는 것보다 아쉬울 때 가는 것도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말에 아내와 딸은 엉엉 울었네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체념을 하던 때 병문안을 온 딸아이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탁자 위에 두고 간 핸드폰이 보이더군요. 이 녀석이 남자친구라도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저는 딸아이가 싫어할 걸 알면서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배경화면에는 저희 부부 사진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대체 어느 20대 아가씨가 늙은 부모님 얼굴을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는 것인지. 왈칵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남자친구라도 훔쳐보자 싶어 이것저것 몰래 보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간 공여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병원으로 연락을 달라는 문자였죠. 저는 돌아온 딸아이를 붙잡고 물었네요. 너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네, 제가 검사 받은 거예요. 다행히 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제가 간이식 캐리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게 얼마나 큰 수술인 줄 알아? 안 돼. 절대 안 돼. 네가 무슨 수술을 받는다 그래? 절대 허락 못해. 그러자 딸아이는 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허락해 주세요. 내가 아빠 딸이니까 간도 맞는 거잖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아빠가 오래 살아야 돼. 우리 두고 어디 가려 그래. 간을 딸한테 받아야지. 어디서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며 딸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아내도 울고 있었죠. 저는 오히려 기뻐요. 내가 진짜 아빠 딸이라서 이렇게 간도 줄 수 있고 내가 남이라고 안 맞는다고 할까봐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아빠,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세요. 저를 키워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신 만큼 내가 보답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게. 부탁이에요. 저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고맙기도 또 기특하기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결국 딸에게 간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딸아이도 이제 곧 대학을 졸업합니다. 지금은 한창 실습을 하는 중이라 매일 아내의 머리를 붙들고 파마를 했다 염색을 했다 정신이 없네요. 저는 수술한 이후로 일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해서도 아이는 저희가 봐야 한다고 아주 지금부터 단단히 다짐을 받아놓았거든요. 자기가 준 간이니 아주 건강하게 관리해서 아이도 키워줘야 한다나요.
대신 호강을 시켜준다고 했으니 속는 셈치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가끔 저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딸을 보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잃은 부모와 자식을 만나게 해서 평생 의지하고 살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가족은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하고 그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